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한 명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 중에 있죠. 사실 저희 친정이 재력이 좀 남다른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선대로부터 이어온 식자재 납품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중국과 동남아 등의 수출도 많이 해서 매출이 상당했고 또 기부사업도 많이 하셔서 업계에서는 나름 존경받는 CEO셨습니다. 전 이런 친정 배경 덕분에 무척 부유한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을 보냈죠. 아가씨, 내일 소풍 가시는데 특별히 먹고 싶은 도시락 있으세요? 김밥하고 불고기 도시락 싸주시고 과일 샐러드도요. 담임 선생님 드릴 거랑 저희 친한 친구들 먹게 넉넉하게 5인분쯤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오렌지 주스랑 파인애플 주스도 챙길까요? 네, 그래 주세요. 아가씨, 발레학원 가실 시간입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미술 수업 받고 나서 손을 좀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날이 추우니 전 나가서 히터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집에는 가정부 아주머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따로 계셨고 저는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집에서 개인 교사를 구해 미술이나 각 과목의 학과 수업을 받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따로 형제는 없이 제가 무남 동료였는데 이런 저를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시는 아빠와 엄마였죠. 우리 세정이 시집갈 때 아까워서 아빠가 어쩌지? 시집 안 가고 아빠하고 평생 살면 되죠 뭐. 여보, 당신이 하도 그런 말 하니까 세정이가 진짜 주입이 돼서 나중에 결혼 안 하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야? 그냥 평생 끼고 살면 되지 뭐. 우리 공주님. 아이고, 아서요. 우리가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일구게 해야지. 우리 세정이는 아무 놈이나 만나면 절대 안 돼. 아빠가 골라주는 세상 최고의 신랑감 아니면 절대 시집 못 보내.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품 안의 자식이니 세정이한테 너무 그런 큰 바람 가지지 말라고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전 엄마 아빠가 오케이 하는 남자 아니면 결혼 절대 안 할 거예요. 역시 우리 딸. 아빠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니까? 암튼 부녀가 쿵짝 잘 맞아 좋겠네요. 저는 특히나 아빠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말괄량이 기질이 있는 저였지만 아빠 말씀이라면 고분고분 잘 따르고 애교도 잘 부리는 그런 딸이었죠. 아빠는 사업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은 CEO였지만 엄마를 지극히 사랑하는 애처가였고 저에게도 더없이 헌신적인 아빠셨거든요. 이런 아빠와의 각별함 덕분인지 저는 커서 몇 번의 연애를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결혼은 아빠께서 점지해주는 남자와 하게 되었습니다. 세정아, 우리 회사 에이스인 녀석이 한 명 있는데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네 짝으로 딱인 남자 같다. 어때? 한번 만나볼 생각 있니? 요즘 딱히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볼게요. 그래, 일단 부담 없이 한번 만나봐라. 아빠 생각이 이래도 일단은 당사자들끼리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아빠 주선으로 이뤄진 소개팅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쪽에 관해서는 아빠께 설명을 좀 들었어요. 스펙도 대단하시고 회사에서 에이스시라고요? 회장님께서 저를 워낙 좋게 봐주셔서 나름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하고 있기는 하죠. 저 만나러 나오면서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다니는 회사의 오너딸, 그리고 그 오너가 점지해준 본인이 그 딸을 만나러 소개팅 나오는 기분. 솔직한 심정을 듣길 원하세요? 뭐, 가능하다면요? 오늘 만난 여자가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자도
내가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득이 되는 결혼이 하고 싶으세요? 너무 전국을 찌르시는데요? 뭐 그런 소각적인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저는 야심이 큰 편입니다. 일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로도요. 만영 씨한테는 결혼이 야심의 도구인가요? 결혼이 야심의 도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 아닌가요? 평생 해로하고픈 사랑하는 여자가 배경까지 좋아서 내가 하는 일을 승승장구하게 해준다면요. 평생 해로하고픈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면 그럼 결혼 안 하실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성공에 목마른 개천용이긴 합니다만 성공 때문에 좋지도 않은 여자와 매일 고문 같은 일상을 보낼 만큼 어리석진 않아요. 죄송했어요. 너무 신문하듯 그런 질문들을 드려서. 상관없습니다. 되려 세정씨의 그런 솔직함이 전 마음에 드네요. 사실 처음 남편을 만나러 나갔을 때 저는 큰 기대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파파거리라지만 결혼까지 아빠께서 점지해주는 남자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물론 어린 시절에 저는 철 모르고 무조건 아빠가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겠다 호언장담하곤 했었지만 머리가 굵어서까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정도의 파파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러 번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남자였습니다.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에다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화려한 스펙. 언변도 훌륭해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죠. 전 첫 만남에서의 도도함과는 달리 제가 먼저 되려 남편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만영 씨는 다른 건 성격이 급한데 중요한 일에선 꼭 뜸을 들이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귄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정략 결혼 염두에 두고 만난 소개팅 커플치곤 진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오늘 세정씨한테 줄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품 안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드는 남편이었죠. 사실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짠하고 주려고 했는데 세정씨 좋아하는 레스토랑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일단 청혼부터 하고 저녁 식사하러 가요. 반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기엔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고 사실 제 반년치 월급을 쏟아부었어요. 이 반지.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요? 세정씨는 부족한 거 모르고 자란 사람이라 이런 선물 공세가 별 감흥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하면서 뭔가 제가 줄 수 있는 최선치의 최고의 선물 그런 걸 나도 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회사에 에이스라 해도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노모와 여동생의 학비까지 전담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형편의 남편이 제게 너무 값비싼 반지로 청혼을 한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고마워요, 만영씨. 당신하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아까 그런 말을 꺼낸 건데 이런 과분한 반지까지 준비했을 줄은 미처 몰랐네요. 마음 같아선 더 일찍 세정씨에게 청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나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되었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다그치는 소리한 내가 되려 더 미안해지네요. 남편의 청혼 후 저희 부부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세정이가 어려서부터 아빠가 점지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리 장담을 하더니 약속을 지켰구나. 그러게요. 아빠, 나 이 정도면
하늘이 내린 효녀 맞죠? 네가 진짜 효녀가 되려면 김서방하고 백년해로 해야지. 행복하게. 그럼 진짜 효녀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효녀다. 알겠니, 세정아? 저 알아들었나, 김서방? 네,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시켜 드리는 일 없이 저희 두 사람 잘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궁합도 보러 다녀왔는데 저희 두 사람 완전 찰떡궁합이래요. 저희 결혼의 스타트는 순조롭고 행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혼하며 부딪히는 집안의 사소한 반대 하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지원을 받아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완벽한 결혼이었죠. 남편은 일 욕심이 많은 사람답게 워커홀릭이긴 했지만 결혼해서도 저에게 충실하고 다감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1박 2일로 강릉이라도 다녀오자. 당신 이번 주에 일이 많았는데 주말에는 쉬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하고 오붓하게 저녁 식사한 지도 너무 오래돼서 미안해서 그러지. 자기 강릉 좋아하잖아. 저번에 갔던 숙소서 1박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나야 강릉 여행이라면 언제나 오케이지. 바쁜 와중에도 저와의 시간을 보내는데 열심인 남편이었는데 이런 남편의 태도가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친정아버지 사후 조금씩 태도가 돌변하는 남편이었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2년 전 회사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어요. 사모님,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인데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와 엄마는 버선발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희 모녀를 맞은 것은 아빠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마누라랑 당신 금쪽 같은 딸 세정이가 왔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봐요. 네? 아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아빠 뱃속의 손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시고선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아빠가 돌아가실 즈음 저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고 얼마 안 있을 손주의 탄생에 저보다 설레어하고 기대가 큰 아빠셨는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명을 달리하시고 만 겁니다. 황망하고 슬픈 와중에 아빠의 장례 절차는 끝났고 얼마 안 있어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세정아, 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고생 많았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아유, 내 손주. 우리 손주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아기가 정말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아까 할아버지가 널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빠가 더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아기를 낳은 데다 생전에 아빠는 손주의 탄생을 누구보다 목 놓아 기다리던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들은 어찌 된 건지 아빠보다도 외할아버지의 외모를 훨씬 많이 닮아 있었죠. 아빠의 사후에 남편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가 되었습니다. 직함은 상무였지만 얼마 안 있어 그가 기업의 회장이 될 거라는데 대부분 이견이 없었죠. 그런데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당신 오늘도 늦어? 미안해 여보.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네. 아니, 외박이 요즘 왜 이렇게 잦아? 당신이 말단 사원도 아닌데
밤을 샐 일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말단 사원만 밤을 새우라는 법이 있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승계구대에 관해 이 말 저 말 나오는데 이럴수록 내 업무 성과를 어필해야 할 거 아니야. 뭐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안 하던 외박을 요즘 너무 밥 먹듯이 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요즘 석준이 키우느라 고생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당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독방 육아도 아니고 시터 아주머니도 계시고 어머님도 오셔서 자주 도와주잖아. 그거야 맞지만 어디 나는 뭐 하나도 안 하고 아기 키워? 모유 수유하느라 2시간마다 한 번씩 아기 안고 30분 넘게 같은 자세로 앉아있고 아기가 내 품 아니면 잠도 안 들어서 나 요즘 밤에 잠도 거의 못 자. 거기다 아빠 품을 전혀 모르는 아기로 크는데 당신은 안 미안해? 그거는 내가 많이 미안해 여보. 그래도 어쩌겠어.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회사에서 입지를 단단히 해야 하는 시점인데 당신이 좀 이해해 주라. 남편의 사정도 수긍은 가는 바였기에 저는 남편의 잦아진 외박과 해외 출장, 회식 등에 관해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외박이랑 출장이 잦아졌다고? 아빠 돌아가시고 회사 사정 돌아가는 상황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닌데 기분이 좀... 우리 석준이도 한창 손 많이 가는 때인데 아빠 품을 너무 모르고 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외박이 잦아진다는 건 아무리 그래도 찜찜하다 얘. 너 가끔 남편 품검사는 하니? 품검사? 넌 그런 거라고 살아 평소에? 우리 남편 폰 솔직히 가끔 보지. 뭐 남편이나 나나 서로 비번을 아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딴 생각하는 족속이잖니. 그래도 휴대폰은 개인 사생활인데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건 좀... 매번 검사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야. 여자의 직감처럼 동물적인 촉이 어딨니? 바람 그거 초장에 잡아야지. 물 엎질러진 다음엔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더 불길한 예감만 잔뜩 드는 게 사실이었죠. 어느 날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온 남편이 잠에 들고 나서 전 남편의 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폰을 걸어두곤 했는데 잠든 그의 손가락으로 슬쩍 터치해서 폰을 열어봤던 거죠. 그런데 남편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엔 수상한 점이 전혀 없었어요. 전 역시나 괜히 일에 바쁜 남편을 의심했구나 혼자 자책하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분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밝혀졌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코트를 세탁소에 맡기려는데 코트 안에서 휴대폰이 나왔네요. 사장님이 깜빡 잊고 코트 안에 폰을 두고 출근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 안주머니에서 나온 폰이라고요? 네. 간만에 약주를 좀 많이 하고 오셨는데 폰을 안주머니에 둔 것을 잊어버리신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폰은 주세요. 김 기사님 시켜서 회사에 전해드리라 해야겠네요. 전 가정부 아주머니에게서 떨리는 손으로 그 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가까운 폰은 남편이 평소 쓰는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다른 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배터리가 나간 폰을 충전시키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끝도 없이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무슨 일이길래 밤새 연락 한 통이 안 돼? 와이프 지금 옆에 있어? 아기 때문에 와이프 정신 없다며. 집이야? 집이면 집이라고 톡이라도 하나 주든가. 뭐야? 보고 싶다. 당신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메시지 확인하면 바로 연락 줘. 비번을 몰라서 폰을 풀진 못했지만 화면으로 도착하는 메시지 내용은 죄다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김서방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아니, 회장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고얀 녀석을 봤나? 그런데 너 확실한 거야? 네 눈으로 본 거냔 말이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나 몰래 다른 폰을 쓰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랑 연락하는 용으로.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일단 아는 체 하지 말고 두고 보도록 하자. 네 속이 말이 아니긴 하겠지만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잖니. 지나가는 바람은 뭐 바람이 아니기라도 해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보니 불면증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심정적으로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날인가에는 신경성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죠. 피검사 결과 암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정밀검사를 해보셔야겠네요. 단순히 속병이 난 줄 알고 실려간 응급실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고를 듣고 저는 당장 정밀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유방암이었어요. 암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겠어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졌을 텐데 전혀 모르셨나요? 딱히 그런 적은 없어서. 수술하면 저 괜찮아지는 거 맞나요, 선생님? 저희 아기가 너무 어리거든요. 일단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정적으로도 바닥인 상황에서 암 선고까지 받아 절망의 끝자락이 이런 건가 싶은 기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온 저였는데 연이어 찾아온 연타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제정신을 차리기 힘든 게 사실이었죠. 부랴부랴 수술 날짜를 잡고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정아, 정신이 좀 드니?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방암이라니. 엄마, 나 수술 잘 받았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통증 심해지면 간호사가 바로 호출하라더라. 진통제 더 놔준다고. 찌릿찌릿하는 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수술 받기 직전에 남편과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요, 성격이 뭔가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걸 잘 못 참아하는 성미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내오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던 거죠. 나 내일 수술하러 병원 입원해. 뭐 그래? 다음 주에 입원한다는 걸로 알았는데. 당신 남편 맞니? 어떻게 와이프 입원하는 날짜를 헷갈릴 수가 있어? 아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리 흥분을 하니? 헷갈릴 게 따로 있지. 남도 당신보다는 낫겠다. 암 선고받고 수술 들어가는 와이프 입원 날짜 헷갈리는 남편이 세상 천재 어딨어? 당신 정말 요즘 매사 짜증이 왜 그러니? 석준이 낳고 뒤늦게 산후 우울증이라도 온 거야? 생사람 잡지 마. 내 정신 건강은 지극히 문제 없으니까. 아니다. 생각해보니 온전할 수가 없는 정신 상태가 맞긴 하네.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왜 나 몰래 대포폰 쓰니? 내가 정말 등신처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니? 대포폰이라니? 그건 또 뭔 말이야?
참다. 폭발 직전 한계치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우리 반 내밀 생각 같은 거 하지도 마. 폰까지 따로 만들 정도로 만나고 다니는 여자가 대체 누구야? 당신, 그럼 그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맑은 얼굴로 모른 척하면서 날 관찰한 거야? 그래?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지자는 거니? 그게 중요해? 전 그날 남편이 늘 그 대포폰을 숨겨놓는 서재 책상의 아랫서랍을 막무가내로 열었고 대포폰을 발로 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나도 여기까지야. 다 때려 엎고 당신 망신 주고 이혼하려다가 우리 어린 준석이 생각해서 내가 겨우 마음 돌린 거니까 나 수술 받고 돌아올 때까지 그 여자 정리해. 당신 외도 눈 감아주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유방암 수술대에 올랐고 엄마의 간호를 받으며 하루하루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나 수술 전에 석준 아빠랑 대판 싸운 얘기 했죠? 너 수술 받고 퇴원할 때까지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치, 약속은 무슨.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썩은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지도 나 짝둘 데가 없으니 그런 거 아니겠니? 기다려봐라. 지가 별 수 있어? 정리하고 너와 아기 품으로 돌아올 게다. 글쎄, 엄마, 난 예감이 영 안 좋아요. 요즘 꿈자리도 엄청 뒤숭숭하고요. 그리고 엄마 말처럼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수술받고 누워있는데 병문안 한번 안 오겠어요? 세정아, 네가 지금 속이 아니고 문드러지기 일부 직전이겠다만 세상에 별 남자 없다. 이놈이 아니다 싶어 다른 놈 고르면 더 기야말 짓거리하는 게 남자란 동물이다. 바람이란 지나가는 것이어서 바람이다. 이 힘든 시기를 조금만 현명하게 견뎌보자. 응? 전 엄마의 위로와 정말 다름 아닌 어린 제 아들을 생각해서 하루하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겨우 인내하며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마침 엄마가 급한 볼일이 생겨 잠시 외출을 나가신 날이었어요. 저는 따로 간병인을 둔 상황은 아니었기에 혼자서 병실 안에서 책을 보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누군가의 문병이 약속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전 좀 의아한 마음으로 병실 문을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1인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과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병실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여긴 어쩐 일로... 그리고 처음 보는 저 여자 대체 누구야? 안녕하세요. 최영신이라고 합니다. 저 그쪽 남편이 요즘 만나는 여자예요. 뭐라고? 내 남편을 만나는 여자?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저 여자를 데리고 낯짝 두껍게 찾아올 수가 있어?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려던 건 아닌데 나도 그 부분은 미안하다. 그런데 당신, 내가 이 여자 만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도 입 꾹 다물고 지낸 당신이 난 이제 무섭다. 무서워? 아, 그게 무서워서 나랑 못 살겠니? 지금 그 말하려고 전현 데리고 여길 왔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내가 너랑 살기 싫은 이유가 비단 그거 하나겠니?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 그거 셀 수 없이 차고도 넘친다? 당신만 모를 뿐이야. 차고도 넘치는 이유 중에 그래, 지금 당장 생각나는 가장 큰 이유나 하나 말해봐.
내가 납득가게. 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아. 가슴 한 짝 없는 여자랑 살고 싶지 않아?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니?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된 게 죄는 아니잖아. 당신이 나를 조금만 이해해줬더라면.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병원장 명찰을 단 의사 한 명이 병실 안으로 잽싸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연 남편과 상간녀 앞으로 가더니 두 년놈의 싸대기를 짝 소리나게 연타로 갈기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 순간 외출하셨던 친정엄마까지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문 밖에서 듣다가 정말 도저히 더는 못 들어주겠어서 내가 이것들 따귀 날렸다. 세정아, 많이 놀랐니? 전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그 병원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병원장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었죠. 민준 오빠. 아니, 오빠가 여길 어떻게... 세정아, 너 민준 오빠 기억하니? 나도 민준이가 이 병원 병원장인 거 오늘 아침에 알았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지금 세정이가 좀 놀랐을 거예요. 엄마는 바로 상황 파악을 하셨고 상간녀의 머리끄댕이를 잡으셨습니다. 내 인연,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길을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천벌받을 년. 장모님, 그 손 놓으십시오. 지금 명백한 폭행 행사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우악스럽게 저희 엄마를 말리려 했고 그런 남편을 뒤에서 더 강력한 포스로 제압하는 민준 오빠였죠. 지금 어디 손을 대는 거야? 바람핀 주제에 상간녀 머리채 좀 잡았기로써니 감히 나이 든 장모 팔을 그런 식으로 잡아 비틀어? 이 손 당장 놓지 못해? 못 논다면 어쩔래? 지가 대체 뭔데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야? 나? 세정이 숨겨진 오빠다. 됐냐? 사모님 몸에서 손 안 떼면 너 이 자식 존속폭행죄로 깜빵 쳐넣을 테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병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날카롭고 무서운 목소리로 민준 오빠는 경고했고 그 서슬에 남편 놈은 스르르 엄마를 잡았던 손을 놓더군요. 더 험한 꼴 보기 싫다. 당신들 둘 다 꺼져버려. 앞으로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면상들이니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과 상간녀는 대충 흐트러진 옷가지를 추스르고 주섬주섬 도망치듯 병실 안을 나가더군요. 그 꼬락서니가 어찌나 가증스럽고 우습던지 저는 쓴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막장 같은 봉변을 당한 저를 구해준 병원장의 정체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저도 병실 안에 뛰어들어온 병원장, 민준 오빠를 보고 깜짝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 오빠가 누구냐면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던 친한 동네 오빠이자 저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세정이 너도. 오늘 아침 로비에서 널 만나기 전까지 네가 여기 병원장이라는 사실도 몰랐구나. 제가 세정이가 수술받고 얼마 안 있어 이곳 병원장으로 일하게 되어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입원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새로 일하게 된 곳이라 병원 이곳저곳 지리 익히려고 점심시간에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네 이름 적힌 병실 보고 혹시나 했는데 네가 맞더라고. 그런데 병실 안에서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본 거고. 아휴, 나도 없이 세정이가 혼자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 고맙다, 민준아.
민준 오빠는 과거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민준 오빠의 여동생은 저와 또 조무래기 친구라 저의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과외 선생님으로 민준 오빠가 오래 일을 했었죠. 아빠, 민영이 오빠가 공부를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뽑는 과외 선생님 민영이 오빠로 하면 안 돼요? 여보, 듣자 하니까 그 집 아들이 편모스라 해서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집에 돈은 없는데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다네요. 공부하느라 바쁜 고등학생이 과외할 잠이 있을까? 주말에만 잠깐 봐주는 건 하지 않을까요?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집이라 과외로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된 민준 오빠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준 오빠의 여동생 민영이와 어려서부터 아주 친했고 민영이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일부러 더 그 오빠에게 과외 수업을 받으려고 한 부분도 있었죠. 독후감을 쓸 때는 줄거리를 일단 정리해보고 주인공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봐. 나라면 이랬을 텐데 저랬을 텐데. 너와 주인공의 생각의 차이나 성격 차이를 독후감에 적어도 좋고. 아, 그렇게 하니까 독후감에 막 쓸 말이 생기네요, 오빠. 수업할 때는 오빠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차분하고 알아듣기 쉽게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민준 오빠였고 저는 오빠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랐죠. 그렇게 몇 년을 저희 집에서 과외교사 노릇을 한 민준 오빠였는데 대학 입시를 치르고 많이 좌절했던 때가 있습니다. 민준 학생은 이번에 대학 어디를 지망하려고 해요? 글쎄요. 사실 제가 어딜 지망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전교 1등을 거의 놓친 적 없는 민준 학생이 왜 그런 말을 해? 성적이 잘 나와도 딱히 지망할 대학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희 집 형편이 사실 제가 대학 가기 무리인 상황이거든요. 한 1년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일단 돈을 모은 다음에 대입시험 다시 치르려고요. 세상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공부를 못하면 몰랐을까? 민준 학생 같은 수재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절대 안 되지. 엄마는 제 일처럼 노발대발하셨고 아빠와 상의 끝에 민준 오빠의 의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민준 학생, 이번에 땡땡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면서? 네. 그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대학 등록금 내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생각해요. 우리가 장학금 차원에서 민준 학생 학비 전액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아니지, 사장님. 그간 저에게 과외교사하며 주신 월급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민준 학생 덕분에 우리 세정이가 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성적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성과급이라고 생각해. 부담 갖지 말고 도움 줄 때 받아요. 민준 학생 같은 수재가 돈 버느라 대학 가는 시기 놓치는 거, 그건 진짜 국가적인 손해야. 사장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민준 오빠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큰 병원의 병원장이 된 것은 모두 다 사모님, 사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미국서 오래 유학하고 그곳에서 잠깐 가정을 꾸리다 보니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슨 보답받자고 그때 학비를 지원한 건 아니니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요즘 어떠세요? 저희 아빠 얼마 전에 명을 달리하셨어요. 회사 일 보시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아니, 사장님이 벌써 돌아가셨다고요? 저 의사 되고 나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렇게 되시다니. 민준 오빠는 자기가 지난 시간 너무 배은망덕했다면서 한참을 울음을 그치지 못하더군요. 그만 울어, 민준 학생. 아니, 병원장 선생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사가 돼서 잘 사는 모습 보니 다행이네. 그때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전 의대도 무사히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도 떠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찌어찌 결혼도 했는데 얼마 전 이혼해서 이참에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한 거고요. 아니, 이혼을 왜 해? 엄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런 사적인 걸 물으세요. 그렇네. 내가 실언을 했어. 못 들은 걸로 해요. 아닙니다. 사모님과 세정이는 저에게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제 와이프가 저 몰래 제 친구와 외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귀국한 겁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 참, 아유, 우리 집만 그런 우환이 있나 했더니 그쪽도 그런 일을 겪었네, 그래.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말저말 털어놓다 보니 제가 지금 처한 상황도 민준 오빠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과정과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그 후로 태도가 조금씩 변하더니 결국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남편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게 되었죠. 아니, 그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인간은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내가 너 책임지고 억울한 이혼 안 당하게 도와줄게, 세정아. 자기 일처럼, 마치 자기 여동생 일처럼 노발대발 화내며 길길이 날뛰는 민준 오빠였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남편과는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이 친정아빠 사후에 거의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일하고 있다 보니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 과정은 그리 단순하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분의 기여도를 최저치로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회사의 일수에서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처가의 뒷배경이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게 명백하고 제 병실까지 찾아와 그런 막대한 행동을 한 건요? 남편의 유책 사유 역시 그쪽에 더 불리하게 몰고 가야죠. 의뢰인분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회사가 원체 이미지 좋고 보수적인 곳인데 그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불륜남이라는 프레임을 어필해야 하고요. 민준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여러 명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저에게 아주 유리한 이혼 조건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죠. 남편은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에서나 회사에서의 입지 모두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수준으로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또 선대 회장이었던 아빠와의 관계를 모두 아는 회사의 오래된 주주들이 발벗고 나서서 남편의 퇴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회사의 시조자 같은 주주들로 돌아가신 아빠와 회사를 같이 일군 개국공신 같은 분들이었기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비호감이 무척 컸죠. 게다가 아빠께서 살아생전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셨기에 저희 기업의 이미지는 그런 불륜 프레임이 씌워진 남편과 격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회장님의 은혜도 모르고 지가 잘나 높은 자리에 오른 줄 아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선대 회장님과 우리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저런 파렴치한 오너에게 우리 회사를 맡길 수 없어요. 기업 이미지 좋기로 유명한 우리 회사입니다. 기업 이념은 사회정의 부르짖으면서 저런 상간남을 회사 오너로 두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도 불명예 퇴직을 당하고
업계에서도 거의 손절 상태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살던 아파트라도 나 주면 안 돼? 법원에서 판결 난 대로 난 정리할 뿐이야. 판사가 직접 말했어. 당신은 이 집에 권리가 없다고. 내가 알거지가 되길 바라는 거야? 그건 이제 내가 알 바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랑 그렇게 부르짖었으니 당신 사랑한테 가서 돈은 새로 열심히 벌어. 당신은 돈도 많은 사람이 내게 왜 그리 인색하고 잔인하니? 뭐? 잔인? 인색? 반사판이 있다면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말이다. 인격적으로 세상 누구보다 인색한 당신이 그냥 그 벌 고스란히 받는다 생각해. 그리고 나, 당신 알다시피 가슴이 한쪽밖에 없어서 수술도 다시 받아야 해서 돈이 앞으로 아주 많이 필요해. 당신 줄 돈 따위 1원도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했고 상간녀라는 여자와 어디 시골로 낙향해 산다는데 그 후의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 이혼을 하게 된 건 모두 민준 오빠의 도움이 컸죠. 오빠,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억울하지 않은 이혼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주주들이 그런 생각하도록 일 잘 흘러가게 만든 것도 모두 오빠가 소개해준 유능한 변호사들 덕분이었어. 네 일이 잘 해결돼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입은 과거의 은혜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 내가 너에게 갚을 게 많다? 아이고, 이제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말아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날 도와준 게 오빠인데 내가 이젠 오빠에게 살면서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입원인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잘 알고 있어요. 미국서 같이 일할 때도 재건의학 쪽으로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외과 의사야. 내가 믿고 맡길만 해서 부탁한 수술이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나 지금이나 난 오빠만 믿을게요. 전 민준 오빠의 도움으로 가슴 재건 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한쪽 가슴을 제거했던 터라 솔직히 무뎌져야지 하면서도 여자로서의 자존심에 한껏 스크래치가 났던 게 사실이었죠. 게다가 상간녀와 병실을 찾아온 남편이 저의 그런 치부를 운운하며 이혼을 요구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감과 깊은 상처를 받았던 저였습니다. 저는 나름 큰 결심을 하고 받은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전의 제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저의 지난 상처가 아무는 효과도 있었죠. 오빠 덕분에 제가 여러 위기를 참 많이 회복하네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오빠. 민준 학생, 아니 선생님 덕분에 우리 세정이가 2번째로 다시 살아났네. 자네는 이제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된 은인은 바로 사모님과 고인이 되신 사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저희 엄마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는 민준 오빠였습니다. 저는 수술 후 몸을 회복하고 최근에는 회사의 경영 일선에 나서서 회사 일을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경영에 별 뜻이 없어 예전에는 등한시했던 회사 일인데 생각보다 회사 일이 적성에 잘 맞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직장 생활 안 하던 애가 일하려니 힘들지는 않니? 엄마, 나는 내가 과연 회사 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솔직히 나도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의외로 커리어우먼 기질이 있나 봐요? 나도 최 이사한테 전해들어 대충은 알고 있다. 네가 일을 빨리 배우고 경영 감각이 있다 하더구나. 아빠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제가 최대한 지켜가려고 노력해야죠. 이제껏 너무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그 모진 풍파 지나오면서 많이 단단해진 것 같다.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다시 우뚝 일어나줘서 고맙다, 우리 딸. 나한테는 엄마랑 어린 석준이가 있는데 제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하루하루 회사 일을 배우고 경영 실무를 익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입니다. 귀여운 아들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서 그게 가장 아쉽긴 해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회사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엄마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후에 저희 아들도 아마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날이 오겠죠? 퇴근하는 차 안에서 반가운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길이니? 네, 오빠는요? 퇴근하셨어요? 나도 퇴근하는 길이다. 저녁 전이면 같이 식사나 할까? 좋죠, 오빠? 저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서 안 그래도 오빠에게 거하게 한턱 쏘려고 했어요. 회복은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지? 닥터 한에게 수술 성공적이라는 얘기는 들었다만. 걱정 없이 오케이예요. 제 컨디션은. 오빠, 중국 요리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잘하는 중국 요리집이 있는데 거기서 볼래요? 그래. 거기서 보자.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을 수도 있어. 걱정 말고 천천히 오세요. 저희 회사와 민준 오빠가 병원장으로 일하는 병원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해서 퇴근길에 자주 저에게 저녁 먹자는 전화를 하는 오빠입니다. 아가씨, 오늘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십니다. 내가요? 김 기사님은 별명이 반무당이시니 내가 기분 좋은 게 맞겠죠? 운전기사 아저씨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집의 운전을 도맡아 주시는 분으로 저희 가족과 거의 3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분입니다. 진작부터 최 박사님을 만나셨다면 좋았을 것을요? 네? 아니 뭐 여러 가지로요. 제가 너무 주제 벗어지는 참견을 해드렸나요? 아니에요. 아저씨 눈에 그리 보이실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오빠와 무슨 사이라는 건 아니에요. 뭐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사니까요. 차가 정체라 좀 우회해서 운전하겠습니다. 네, 편할 대로 하세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 일하는 워킹맘이 된 제 자신이 가끔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혼잡한 거리에서 자동차 안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문득 오랜만에 조금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 표정이더군요. 김 기사 아저씨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짐작이 갔어요.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하고 조금은 설레이기도 하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의 하루도 부디 평안하고 거기에 더해 약간의 설레임이 깃든 저녁을 맞으시길 기원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